자, 이어서 프리즘 프레임 2원 주식회사 경제학자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주식회사부터 2002년 제1회 13번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와 그 주주의 관계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실제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키워드를 찾고 나서 이것이 경제의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꼭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 주주는 회사의 이익 중 고정된 비율의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회사 이익 중 고정된 비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수취한다고 고쳐볼게요. 회사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인데 고정된 비율은 아니고 내가 돈을 낸 만큼에 비례해서이기 때문에 출자액에 비례해 출자액 비례하는 배당 혹은 배당금을 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고정된 비율의 이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저것은 회사채라고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거기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볼 거고 그래서 회사채라고 일단 한번 써보고 검은펜으로 회사채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 자, 2번. 주주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 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만 잃어버리고 끝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 한번 써볼 건데 2번 출자액 내가 낸 돈의 출자액 한도 내에 유한 책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유한 책임. 그래서 내가 낸 돈만 잃어버리고 끝나면 되고 그 회사의 부채를 내가 나서서 갚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가 바로 유한 책임에 관한 설명. 자, 그다음에 3번. 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경영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주식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쓸 거냐면은 주식의 매매 혹은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매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자, 4번이 그러면 정답이 되는데 4번 주주는 회사의 경영자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되고 주주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경영자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의결권 행사는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우리 주주총회에서 한다라고도 한번 써볼 거고 여기 주주총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경영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역이 되는 거죠. 이사역. 자, 그래서 개념 자체는 말이 그렇게 많거나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개념을 어떠한 표현으로 제 시험 문제에 내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개념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기서 배우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보는 걸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답선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 풀 때 모든 종합 과목 공통이지만은 정답 선지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모든 오답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소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2003년 제1회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4. 자, 여기 제시문이 있는데 소문 2만 가져왔습니다. 자, 기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이래요. 그래서 땡땡땡 다 가져오진 않았고 하산부 2만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저거는 읽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문제 한번 보면 하산부 2의 주식회사 제도의 설명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1사 중에서 하나를 고르래요. 자, 1번
자,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 주식수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자, 일단은 얘가 바로 정답인데 첫 번째부터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선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오답선지에 휘말려서 오답선지의 시간을 오래 뺏길 이유가 없어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 주식수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주당 한 표이기 때문에 주당 한 표 이렇게 써볼게요. 한 표. 주당 한 표씩 부여가 됩니다. 자, 2번. 모든 법인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이제 모든이라는 저 관용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모든 법인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의 X를 쳐볼 거고,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써놓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명, 합자, 유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회사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고 나와봤자 오답선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이 법인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 한번 써볼 거고 딥러닝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한명 회사가 있고요. 우선은 합명. 자, 구체적인 뜻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써놓기만 해보세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되니까. 한명 회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름 합친 회사 자회사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을 합친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또 유한회사 한마디로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뜻인데 가 있기 때문에 꼭 주식회사의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DL 참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딥러닝을 참고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직 시험 문제에 정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은 교과서 개념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일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다른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종합과목 내에서 이 한명 합자 유한에 관한 비중은 거의 0.1% 미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최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배당된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그 다음에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최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배당된다를 X 치고 소유와 그 다음에 경영의 분리 이렇게 써볼게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 그래서 이제 뭐 출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주식회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을 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증권시장뿐이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 안에서 물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고 제가 개념 설명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에서 하는 건 맞지만은 증권시장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증권시장뿐을 지우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자, 4번 얘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을 비상장했을 경우에 비상장 주식에 관해서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외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볼게요. 시장 외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품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주식을 조용히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거래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한마디로 공개하지 않은, 오픈하지 않은 주식에 관해서는 시장 외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정답 선지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 선지로 나오는 내용과 오답 선지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에서 굳이 오답 선지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배경 지식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오답 선지들에 너무 큰 무게감을 두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03년 제2회 13번 문제 6번 볼게요. 주식회사의 이점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래요. 물론 지금은 제가 주식회사 문제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회사 문제를 풀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38문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의 어느 단원인지 꼭 골라내고 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출자할 수 있어 다에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주식 얘기할 때 최근에 막 개미 투자자들, 그 다음에 동학, 농민,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큰 금액이 모인다라는 거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큰 돈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출자할 수 있어 다에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는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문장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번 주주는 회사 경영에 무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낸 돈만큼만 책임을 지면 돼요. 회사 경영에 유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라고 고쳐볼게요. 다들 돈을 조금씩 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이제 한 명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 매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된다. 주식 매매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다 지우고 원칙적 자유 이렇게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자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나타나게 될 건데, 자, 경영이 안정된다? 주식 매매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된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둘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한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종업원이 출자의 주주가 됨으로 민주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종업원이 출자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종업원이 출자해는 아니에요. 종업원을 X하고 한마디로 직원들이 출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서 얘를 정답 선지로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민주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출자해서 주주가 되어서 소유하고 그다음에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뭐 민주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종업원이라는 키워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내부에 있는 그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출자자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자자가 출자를 해서 주주가 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민주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러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는 1번 정답 선지를 확실하게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너무 정답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크게 노력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고쳐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005년 제2회 11번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주식회사 중에서도 주주에 관한 설명인데 1번 주주의 책임은 자신의 출자액을 넘지 않는다. 자, 얘가 바로 맞는 말이죠. 자, 또 정답 선지가 1번이 됐는데 이제 이재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장난들을 간혹 가다가 칩니다. 그래서 전 회차에 냈던 정답 선지와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 내는 정답 선지의 번호를 일치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고 얘기했고, 주주의 책임은 자신의 출자액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은 내가 낸 돈 잃고 그냥 끝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이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 대놓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을 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의무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옆에 보면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출자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주주가 다 한 곳에 모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주주총회에 출석할 의무까지는 아니고 권리라고 바꿔볼게요. 권리. 자, 3번. 주주는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이사들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랑은 관련이 없고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는 없어요. 주주에게는. 근데 이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맞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답 선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사는 뭐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사회에는 이사들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주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2번, 주주총회가 되겠죠. 여기는 주주총회. 그래서 2번하고 3번 선지가 좀 섞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주는 항상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항상까지는 아니고, 이 배당이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으로 망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주주가 항상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망했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겠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손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까지는 아니고 이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왔을 때만 이익을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익을 냈을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엄청 열광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배당금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막 열광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영 상황이 악화가 돼서 이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은 주주들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2006년 제1이 17번 문제 11번인데 자, 여러분 풀다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오답선지, 똑같은 정답선지가 반복이 되고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걸 느꼈을 텐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문장 중에 빈칸 A씨에 해당하는 올바른 단어를 고르래요. 자,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한 회사는 구체적으로 딥러닝에서 배우긴 하겠지만은 종합 과목에서는 주식회사만 등장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금을 널리 모으기 위하여 A 액면의 주식을 발행하여 전체적으로 B 액의 자금을 모을 수가 있대요. 자, 저기 있는 액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면이라는 게 그 얼굴 면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표면에 쓰여진 값어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액면의 주식을 많이 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작은 주식들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액면의 주식을 발행하여 전체적으로 고액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 자, 근데 사실 정답은 2번 이미 나왔는데 자, C도 한번 볼게요. 회사의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주주총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총회라는 것이 이 주주총회의 지위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죠.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 2007년 제1회 9번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주주는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보유 주식수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X 치고 주주총회에서는 1인 1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1인 1표가 아니라 1주입니다. 주당 한 표이기 때문에 틀린 말. 2번 주주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에는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뿐이다.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되고 대놓고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낸 돈,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낸 돈을 잃어버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라고 얘기했죠. X하고 주주총회라고 고친 다음에 자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한번 네모치고 주주는 이사 선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이사의 판단 오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찰이 주주를 대신해 강제 수사를 벌인다. 자, 이거는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형법을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이사가 판단 오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주주를 대신해 강제 수사를 벌인다를 다 지워버리고 이거는 지금 얘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그냥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대충 이야기를 해서 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더 큰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임 정도로만 쓸 건데 그래서 개인과 개인 아니면은 뭐 기업과 기업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고 이것은 경찰이 개입할 만큼의 형사 책임은 아니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형사 책임은 아니다. 지금 뭐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훔쳤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검은 펜으로 써보시고 중요한 것은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바로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겠죠. 자, 그 다음 2008년 제2회 15번 문제 8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4개의 선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선지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딥러닝에 가서 배우게 될 심화 개념 선지가 2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 2개를 보기 위해서 오로지 넣어둔 것이고 자, 이 심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이번 시간에서는 배경 지식으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거법으로 그 다음에 추론법으로 정답을 좁혀가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맞는 것들부터 한번 볼 건데 1번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도산해도 주주는 자기 출자분까지밖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인 출자분까지밖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했죠. 유한 책임. 자, 그래서 1번을 잘 걸러냈다라고 하면은 오늘 배운 개념 잘 배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먼저 한번 볼게요. 4번 대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행되고 자, 맞는 말이죠. 소유와 그다음에 경영의 분리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경영은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전문 경영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사역이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경영자들을 이사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사역.
자, 1번하고 4번은 잘 걸러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중에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자, 일단은 우리 3번 먼저 한번 볼게요. 독점 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위해 총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 보유로 하는 지주회사는 금지됐다. 자, 우선 얘가 잘못된 것인데, 지주회사는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금됐습니다.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는 건데, 근데 이 말 안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처음에 독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저 지주회사는 사실상 독점을 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그 회사를 금지를 해놨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충돌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너무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에 꽂혀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뭔가 어색한 키워드들을 찾아내시면은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맞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모르는 선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어색한 키워드들, 문장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선으로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웠던 배경 지식선에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2번이 되는데, 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재벌이 해체되고, 자, 일단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재벌이 해체된 것은 맞아요. 이 재벌이 해체된 것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주식의 상호 보유나 임원의 파견, 융자 등에 의해서 연결되는 기업 집단이 형성이 된 것도 맞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근데 앞뒤에 문맥을 따져봤을 때 재벌이 해체가 됐으면은 그럼 그 재벌을 대체하기 위한 형태로서 상호 보유, 임원 파견, 융자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답을 맞았다라고 하면 그냥 두시고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요즘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고 써볼 거냐면은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를 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세계사 참고, 그 다음에 플러스 경제의 DL, 딥러닝도 참고해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까지 없고, 중요한 거는 1번하고 4번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으면 돼요. 자, 그 다음 2010년 제2회 10번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계속해서 똑같은 정답선지, 똑같은 오답선지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실제 시험장에서 주식회사 문제 만나면은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주식회사가 도산할 경우 주주는 출자금을 상실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 자, 맞는 말인데, 주식회사가 망해도 내가 낸 돈만 읽고 끝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한 책임에 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죠. 유한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만 매매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종합과목 문제 풀 때 저런 한정조사, 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식회사의 주식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지만은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은 비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밖에서도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은 펜으로 써볼 건데 왜냐하면 정답 선지로는 잘 안 나와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만을 지우고 자 우리 밑에 2번 추가로 한번 써볼 건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비상장 주식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출품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밖에서도 거래소 외 거래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소 외 거래 가능.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의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키워드 딱 보자마자 우리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이사회가 아니라 이것은 주주총회죠. 주총 이렇게 써볼게요. 주총 줄여서.
자, 그 다음 4번 선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기출문제의 선지 변형인데, 주식회사는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액면의 주식을 발행한다. 고액면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값어치를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의 주식이 가진 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부담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액면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대량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주식회사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 자, 그래서 뭐라고 고쳐볼 거냐면은 소액면의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고쳐볼게요. 물론 고액면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액면가는 낮추고 대신에 다량의 주식을 발행해서 대량의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011년 제2 10번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또다시 주식회사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고, 자, 1번. 주식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만약에 이익이 나지 않아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가 아니라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익이 나지 않아도가 아니라 이익이 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지급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은 가로 열고 조건부라고 한번 써볼게요. 조건부. 회사가 이익을 내야만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자자들, 주주들도 그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출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자, 이건 1번 선지하고도 이어지게 되는 건데, 자, 바로 맞는 말이죠. 주주에게 출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그 리스크를 지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꼭 변제할 필요는 없어요. 자, 3번. 주식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주식회사여도 항상 주식만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당장 배우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검은 펜으로 써볼 건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지우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지우고 플러스 알파로 또 무슨 방법들이 있냐면은 주식을 발행을 안 했을 때에는 주식회사라는 그 타이틀은 그대로 두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회사채라는 것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직접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줄 테니까 채권. 자, 사채를 발행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회사채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돈을 빌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차입이라고 있는데 차입. 이것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은행의 신용에 기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꼭 발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1년 내내 주식에만 의존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이라고 했으면은 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케레바 나라나의 표현에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저 회사채랑 그 다음에 차익 같은 경우에는 금융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이기는 해서 여기서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지만은 주식회사라고 해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주식회사가 도산한 경우 주주는 출자액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도산을 했을 때에는 내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범위를 너머를 지우고
범위 내에서라고 해볼게요. 내에서.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유한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낸 돈까지만 책임을 지면은 되는 것이다. 아무리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2015년 제1회 14번 문제 8번도 계속해서 똑같은 정답선지, 똑같은 오답선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보다 실제 기출문제에 쓰인 표현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주식회사나 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또 고르래요. 자, 예의상 또 우리 키워드 한번 체크해주고 실제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가 아니라 자, 또 똑같은 오답선지 나왔죠. 주주총회이다.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번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낸 돈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무한을 지우고 유한으로 바꿔볼게요. 유한. 3번 주식회사는 적자라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주들도 적자가 날 가능성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면은 적자라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옆에서 썼던 내용을 또 한번 써볼 건데 배당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부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이익이 났을 때만 주는 것. 4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수에 응한 의결권을 가진다. 자, 얘가 바로 정답 선지가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수에 응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게 바로 1주 1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주당 한 표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주당 그래서 그걸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주 1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주당 한 표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출제자들도 맞으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틀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 2016년 제1회 12번 문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주식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한 것을 고르래요. 주식회사, 주식 다 같은 단원 내용입니다. 1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에 한정되며 한정되지는 않고요. 우리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뉴스라든지 신문기사 이런 거 봤을 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누구의 지분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법인도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인도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죠. 기업끼리 서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근데 이거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선에서 이제 기업이 상대 기업의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뭐 인수를 한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2번 주가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개념을 배우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상식선에서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업 실적과 유관이라고 고쳐볼게요. 유관하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시장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사회적인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사회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등 포함이 되어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주주에게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얘가 바로 맞는 말이죠. 자, 투자자들도 다 그것을 감안하고 돈을 내는 것이고, 기업 실적이 부진해도 배당이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망했다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 배당이라는 것이 조건부예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조건부. 자, 그 다음에 4번.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르며,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른다라고 개념 설명에서 얘기했었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자, 보통 주주들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대신에 권리는 있다라고 고쳐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정답선지, 오답선지가 계속 말만 살짝살짝씩 바꿔가면서 되풀이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016년 제2의 13번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을 또 고르래요. 자, 1번 주식회사가 도산해도 주주의 법적 책임은 출자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출자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약간 바뀌었는데 출자액 내에서랑 같은 말이죠. 자, 얘가 바로 정답이고 출자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한 책임. 그래서 이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살짝씩만 바뀌어서 정답 선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2번 자금 조달 수단은 주식 발행에 한정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기출들 변형한 건데 주식 발행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 이것은 검은 펜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사가 직접 돈을 사람들로부터 빌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방법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금융단원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 한정이 되지는 않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채라든지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차입,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꼭 주식을 발행해야만이 자금이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주식회사의 직원만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주식회사의 직원만이를 지우고 직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자들도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 그래서 외부자 등 이렇게 해볼게요. 뭐 직원도 당연히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은 직원이 아니어도 그 회사에서 일을 안 해도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일본에서는 주식회사 중에서 직원이 100명 미만인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자, 이건 우리 딥러닝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주식회사 중에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회사를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자, 이거는 유한과 책임을 지는 그 주체들의 차이인데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 있는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합자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딥러닝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 참고 이렇게만 써보고 얘는 정답 선지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높은 확률로 99.9% 확률로 주식회사가 정답 선지로 그 다음에 하나의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이 오답 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까봐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1번 선지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명칭이 달라지는데 주식회사는 전원 유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고 했을 때는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19년 제1회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주주는 주식회사가 노선한 경우 모든 채무 변제 의무를 진다. 자, 이거는 무한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모든 채무 변제 의무를 지지는 않고 내가 낸 출자액 내에서만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 유한 책임이라고 써볼게요. 유한 책임. 내가 낸 돈까지만 책임을 지면은 되죠. 자, 이번 주식회사는 자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오답선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꼭 상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시장에 올린다는 뜻인데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주식을 발행합니다라고 알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비공개로 하고 싶다. 우리가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비상장해도 되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지우고 비상장 주식회사도 있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회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장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냥 추가로 써볼게요. 배경 지식으로. 자, 그 다음 3번.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태까지 나왔던 정답선지, 오답선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는 수는 따로 의미가 없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부 이익이 났을 때는 주는 거고 이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들도 투자자들도 다 그걸 감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4번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자, 얘가 바로 맞는 말이고 보유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주 1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주당 한 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들 문제 풀어봤는데 종합과목 중에서 주식회사만큼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싸매면서까지 공부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내가 대충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하는 거지 심화 개념, 고난이도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바퀴벌레 집에 침입한 얘기했잖아요. 다행히 살아있진 않았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바퀴벌레가 등장하는 일은 없었는데 참고로 그 바 선생은 일본에서는 지라고 해요. 지 선생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고키불이라고 해서 그래요. 고키불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얘를 알파벳으로 하면 지가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바 선생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에 벌레가 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감도 안 잡혀요. 이제 문을 완전 꽁꽁 닫아두고 사는데 새벽이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까지 안 자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천장 옆에 선장에 그 전등 옆에 선장에 전등이 있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 그림을 약간 그리기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 전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옆에 뭔가 약간 검은색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벽지는 흰색이거든요. 완전 새하얀 벽지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뭔가 이렇게 검은색 물체가 있길래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 봤나? 눈이 좀 흐릿한가 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 벌레였던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불행하게도 하필 살아있었어. 저번에 봤던 그 벌레는 죽어있었는데 살아있었고 제가 걔랑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얘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집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해서 그 새벽에 새벽 한 2시인가 3시인가 그랬는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불을 확 둘러쌌어요. 이불을 확 둘러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쥔 채로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약간 소리가 뭐 이렇게 팔랑팔랑 이런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지지지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애여가지고 굉장히 컸어요. 얘는 진짜 손바닥만한 애였어. 근데 아직도 걔 종류를 잘 모르는데 매미는 아니었거든요. 매미는 맴맴하고 우는데 얘는 지지지지 하고 우는 애였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집에 물론 F킬러가 있긴 했지만은 F킬러를 쟤한테 뿌리면은 쟤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치워야 되잖아.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어가지고 그 새벽에 어떻게 했냐면은 6시에, 아침 6시에 경비 아저씨가, 그 관리인 아저씨가 출근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그 쓰레기 검사하신다는 그분 6시에 출근하니까 그때 새벽 3시였는데,
3시간 동안 뜬 눈으로 이 이불 안에서 이 이불을 꽁꽁 감싸매고 이 아저씨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출근을 했을 때 딱 6시에 이제 이불에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재빠르게 내려가서 이제 이 아저씨한테, 그 관리인 아저씨한테 저희 집에 혹시 벌레 좀 잡아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웃긴데 도저히 걔를 내 두 눈으로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사다리를 갖고 와가지고 저 벽 천장에 붙어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개인적으로 이제 호감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왜냐면 알죠? 그 쓰레기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전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호감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 벌레 잡아준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고 나서 일단락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벌레는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말 감이 안 잡혀요. 왜냐면은 환기를 시킨 적도 없고 뭘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바퀴벌레는 제가 원인을 소명을 했잖아요.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앤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환기도 좀 낮에 밝을 때 하시고, 환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방충망 틈 이런 데도 좀 잘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겁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전기 파리채 같은 것도 하나씩 두면 좋아요. 근데 전기 파리채도 별로 그때 쓸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닿으면은 분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성한 공부 시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겠지만은,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선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조심하시고.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저희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뭐가 안 나왔냐면은 모기는 단 한 마리도 나온 적이 없어요. 모기는. 의외죠. 왠 줄 알아요? 모기는 근처에 물이 있으면은 등장하는 애예요. 물하고 식물이 있으면은 등장하는 애인데, 저희 집 맨션 근처에는 식물이 단 한 종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막한 동네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없는 동네가 의외로 이 모기의 서식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일본에 사는 동안에는 모기 단 한 방도 물린 적이 없어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물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상으로 뭐 벌레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겠지만은, 짜잘한 애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은, 진짜 막 손바닥만한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된다고 했으면은 진짜 혼미백산합니다. 집에 SOS를 요청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 이어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경제학자에 관한 문제들 한번 모아서 풀어볼게요. 2006년 제1회 9번 문제 4번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술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이제 사실상 학자 문제죠. 자, 1번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을 비판하고, 자, 맞는 말이죠. 중상주의적 보호정책. 자,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한 사람,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을 한 사람이 맞죠. 자, 정답 바로 1번 나왔고, 나머지 오답 선지 한번 볼게요. 2번,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며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는 사람 이름을 한번 바꿔볼 건데, 프리드먼하고 대립하는 개념을 제시한 케인즈죠,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로 바꾸면은 정답 선지가 됩니다.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며 완전 고용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유효수요 창출 정책 공공투자를 주장한 사람이죠. 자, 3번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 중시의 신자유 정책이 비판받고 총수요 관리 정책이 추구되게 되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가지고는 풀지는 못하지만은, 이거는 세계사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답을 찾는 데에는 지장 없었을 거고. 자,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한번 그다음에 정답을 한번 고쳐볼게요.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은 맞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데, 시장 중시의 신자유 정책이 비판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채용되고 총수요 관리 정책은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추구를 지우고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 자, 그래서 이것은 세계사를 참고하시면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1970년대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냥 세계사 참고 한 번만 써주세요. 세계사를 배우면은 조금 더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구된 결과 선진국들의 재정 규모는 거의 반감됐다. 자 3번하고 이어지게 되는 건데 신자유 정책이 채용이 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진국들의 재정 규모는 거의 반감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재정 규모가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았고 진짜 이거는 맞는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추구가 된 것은 맞으나 선진국들의 재정 규모는 거의 반감됐다를 어떻게 바꾸게 될 거냐면은 선진국들의 복지에 쓰이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영화 이런 걸로 바꿔볼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복지 예산, 복지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민영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반감이라고 하면은 그건 나라 전체를 흔들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감까지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신자유주의는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드먼 쪽에 가깝다라고 지금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신자유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 경제사에서도 한번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계사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 신자유주의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출제 패턴, 출제 경향과 이제 괴리감이 있긴 해요. 저 1번과 2번을 제대로 정답선지 그 다음에 오답선지로 각각 골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요즘에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끼리 내고 세계사 문제는 세계사 문제끼리 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세계사하고 경제가 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20년 전 문제이고 요즘 트렌드하고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제1회 10번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케인즈가 주장한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이 케인즈의 풀네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자, 성씨만 알아도 전혀 상관없고 자, 1번 공공투자 확대와 사회보장 지출 증대는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자, 이 사람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투자 확대와 사회보장 지출 증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로 바꿔볼게요.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고는 하지 않겠죠. 자, 2번.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의 수준은 유효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자, 얘가 바로 맞는 말이죠. 자, 케인즈 이코로 유효 수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험 문제에는 그 유효 수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효 수요 네모 바로 정답. 3번. 불황이나 실업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자동 조절 작용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자,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황이나 실업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자동 조절 작용에 맡기면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이것은 정부의 그냥 개입도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 특히 공공투자 같은 것. 그래서 불황이나 실업을 해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케인즈는 무엇을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또 썼죠. 그래서 이 해결이라는 것을 밖으로 빼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한번 써볼게요. 옆에 있는 그 2번 오답선지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완전 고용 실현을 통한 민생 안정에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쓰긴 했지만은 작은 정부는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반대되는 큰 정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선지 빼고는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 사상과는 전혀 대립되는, 전혀 반대되는, 전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는 케인즈와 반대되는 내용,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케인즈가 주장한 경제 정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08년 1회 7번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소문 가져온 거고 제시문 관련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그 후 오스트리아에서 은행 경영을 거쳐 독일의 본 대학에서 교직에 종사했대요. 지금 본 대학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는 대학인지 중요하진 않고 저 제시문은 그냥 있는 거라 그랬죠. 형식상. 자, 그래서 하산부 3과 관련하여 학생으로서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자본론을 저술한 인물을 고르래요. 자, 이게 사실 핵심이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 3번 고르면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의 본명은 칼 마르크스였다라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성씨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근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 한번 볼 건데 마르틴 하이데거, 하인리 하이네, 프리드리 니체 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들인데 왜 오답 선지로 넣어놨냐라고 하면은 저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독일인인데 이 오답 선지를 구성할 때 완전 생뚱맞은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니까 칼 마르크스랑 똑같은 국적을 가진 세 사람을 그냥 임의로 넣어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종합 과목에서 정답 선지로 등장할 가능성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추가로 한번 밑에 써볼게요.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이들은 그냥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선지 안에 구성이 됐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2008년 1회 10번 문제 4번 한번 볼 건데 자, 여기는 정답만 잘 찾으면은 돼요. 이제 나머지 오답 선지들을 구성할 때 교과서에 있는 학자들로만 구성을 하면은 좀 수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본 적 없는,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이름을 넣긴 하지만은 자, 다음에 A와 B의 정책을 주장한 인물로서 적당한 것을 고르래요. 자, 우선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정답은 2번 케인즈와 그 다음에 프리드먼이 되는데 프리드먼이 케인즈를 비판했기 때문에 저 두 명은 항상 세트로 묶여서 다녀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었을 텐데, 자,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볼게요. 1번 리카도와 멜서스. 자, 리카도와 멜서스는 일단은 리카도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비교 우위 계산 문제 할 때 그때 한번 등장을 시킬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리카도랑 멜서스는 둘 다 고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고전파. 그래서 약간의 시기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저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과 그 다음에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주의라는 그 개념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답으로 여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목적은 오로지 오답을 위해서 만들어둔 사람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스미스하고 사무엘슨 같은 경우에는 자, 스미스는 정답은 일단 B가 될 텐데 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B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무엘슨이라는 분은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A 플러스 B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검은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게 될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J.S. 밀, 존 스튜어트 밀하고 리스트 한번 볼 건데 저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리카도 했을 때 딥러닝에서 같이 배울 거지만은 우선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은 펜으로 A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A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그래서 3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이 선지 구성을 했을 때 일부러
한 사람은 A랑 B 둘 다 적용이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리가 바뀌어 있는 사람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JU가 선지 구성을 하는 방법, 오답 선지 구성하는 방법, 정답 선지 구성하는 방법을 알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 리카도하고 멜서스는 이제 케인즈하고 프리드먼하고는 약간 시기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딱 들어맞진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스미스는 원래 B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자, 이거는 교과서 개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2008년 제2회 10번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냥 케인즈라고만 불러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자, 이 사람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당한 것을 고르래요. 1번, 시장의 자동 조정 작용을 중시하는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했다. 자, 자유방임 정책.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작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자, 이거는 바로 스미스라고 한번 써볼 거고, 스미스, 케인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이번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 실시를 주장했다. 정부가 개입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지,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경제를 지우고 적극적 개입이라고 고쳐볼게요. 적극적 개입.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총괄해야 된다 그런 말은 한 적은 없고 개입하라고 얘기는 했죠. 자, 3번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자, 이 사람이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맞으나 작은 정부는 아니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큰 정부가 되죠. 자, 4번.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를 만드는 정책을 주장했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를 만드는 이 정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공공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라라는 뜻. 자, 그래서 정답 찾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010년 제2회 6번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문 2번이 우리가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가져온 거고, 자, 제시문 예의상 한번 읽어줄게요. 하지만 공공사업에는 경기 대책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하선부 이와 관련해 공공사업이 갖는 경기 부양책의 의의를 밝힌 경제학자와 그 대표적 저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공공사업, 공공투자 얘기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죠. 케인즈. 자, 그리고 그 저서로 올바른 것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람 책에 키워드들이 있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로 고용, 완전 고용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화폐에 관해서도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자와 화폐. 그래서 고용이자 화폐 이 세 가지 키워드 등장하면은 케인즈 책.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학자들과 저서 한번 볼 건데, 멜서스 인구론. 맞기는 맞죠. 멜서스가 인구론이라는 책을 쓴 것은 맞으나, 이것은 맞지만은 지금 공공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안 했죠. 멜서스는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자, 이번 리카도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자, 이것도 일단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은, 자, 이 사람은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라는 책을 썼다라고 그냥 눈여겨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딥러닝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자, 3번 마르크스 자본론.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오답선지 다 경제학자와 저서는 맞게 짝을 지어놨는데, 공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2013년 1회 2번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소문 2번만 가져와 봤고, 제시문도 관련된 내용만 가져와 봤어요. 자, 선생님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대요. 자, 그래서 하선부에 관하여 다음 문장 중 빈칸 A, B에 해당되는 단어 조합 중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저 제시문은 그냥 형식상 있는 거죠. 자, 밑에 건 제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 사이에
당연히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계급 대립이 존재하며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의 빈곤화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나 공적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가 정착하고 또한 B 등의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대요. 자, 케인즈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정답 4번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실업 대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추가 설명 한번 또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여기서 얘기하는 실업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완전 고용. 자, 그 다음에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었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답선지도 한번 볼 건데 재정 긴축과 무역 자유화는 케인즈와 대립되는 사람의 내용을 오답선지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 긴축과 그 다음에 무역 자유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 프리드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프리드먼이에요. 자, 추가 설명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전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그 다음 2013년 제2회 9번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경제 사상과 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작을 조합한 것이래요. 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인데 우선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중농주의 켄의 경제표. 자, 우리가 개념 설명에서 배웠던 키워드들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선지들을 한번 볼 건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은 이제 짝이 잘못 지어진 거예요. 우선 2번을 정답 선지로 한번 바꿔볼 건데 고전파 경제학 리카도 국부론에 리카도를 지우고 아담 스미스를 넣어둘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리카도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자리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리카도의 책이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이고 아담 스미스의 책이 국부론이에요. 근데 리카도에 대해서는 딥러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에는 지장은 없었겠지만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리카도하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자리가 바뀌었고 자,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고 하면 맞는 말. 그 다음에 3번 마르크스 경제학 아담 스미스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는 어떻게 고칠 거냐면은 자, 리카도가 밑으로 내려오고 리카도도 마찬가지로 고전파가 맞기 때문에 고전파 경제학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발라스라고 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오로지 오답을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고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아니니까 무시하자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우선은 신고전파 경제학 발라스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짝을 한번 지어줄 건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 개념 내에서 신고전파 경제학하고 발라스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언급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거고 대신에 저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쓴 사람이 케인즈다라는 것은 추가로 써놓을게요. 케인즈. 자, 그 다음에 발라스가 쓴 책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15년 1회 9번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경제 사상과 이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아담 스미스는 정부에 의한 생산 조절이나 생산물 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자, 이것은 옳은 선지로 한번 바꿔볼 건데 정부에 의한을 다 지우고 시장의 가격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됐는데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한 같이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했냐면은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죠. 자유방임주의.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프리드먼은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주창하며 규제 강화나 큰 정부를 요구했다. 자, 오른선지를 바꿔보면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 소극국가로 한번 바꿔볼게요. 소극국가라는 이념을 주창하며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완화나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를 주장을 했죠. 요구를 했죠. 자, 3번 슈페터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3번 슈페터와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이 사람 책 이름도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자, 4번 멜서스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나 공황의 필연성 등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멜서스는 우선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한 사람이고, 자, 이거는 사람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멜서스가 아니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키워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 다음 2018년 제2회 3번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시문은 사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 도움도 별로 되진 않지만 예의상 읽어볼게요. 자, 노벨상이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의 유언회에 제정된 상이며 현재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및 경제학상이 수여되고 있대요. 자, 근데 전혀 관련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케인즈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자, 누굴 비판했냐라고 하면은 케인즈를 비판했대요.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 입장에서 금융 규제 완화나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한 경제학자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당연히 프리드먼이 되겠지만은, 자, 이 사람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통화주의자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거 영어 표현으로 머니터리스트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터리즘, 머니터리스트. 자, 그 다음에 규제, 완화와 국영기업, 민영화가 이 사람의 키워드가 되겠죠. 케인즈 완전 반대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선지들을 한번 볼 건데, 자, 슈페터는 옆에 있는 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정부 개입하고 정부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주장을 한 사람이죠. 자, 그렇지만은 슈페터도 중요한 키워드 한번 써볼게요. 이노베이션. 자, 그 다음에 스티글리츠, 갈브레이스. 자, 이분들은 오로지 오답을 위해서 창조된 선지에 가까운데 실제 존재하는 경제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왜 넣어놨냐면은 프리드먼하고 대립되며 케인즈와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선지 2번에 나온 프리드먼하고 vs 3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가 대립해요. 이렇게 한번 그냥 써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스티글리츠하고 갈브레이스를 이 자리에서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얻어가셔야 되는 거는 이재유가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뜬금없는 사람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개연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한 명 완전 관련 없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사람 슈페터, 그 다음에 3번, 4번은 케인즈하고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노선에 놓여있는 사람, 그 다음에 프리드먼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제1회 5번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제시문 있는데 저 모라비아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우리가 저 모라비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도상에서 찾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저기 있는 제시문은 형식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문제 푸는데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자 1번 바로 문제 읽어볼 건데 하선부 일에 관하여 무하라고 하는 예술가가 태어나고 나서 약 20년 후에 같은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슈페터가 있대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억지로 이제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의 사촌의 8촌의 친척 이런 느낌에 가깝죠. 자, 그래서 슈페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이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서 큰 요인으로 생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이 사람 책 이름에도 경제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당연히 정답은 이노베이션이 되겠는데 자, 나머지 3개의 오답 선지들은 따로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그냥 오로지 오답을 위해서 이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저걸 언급한 경제학자들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종합과목 이재유 푸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경제통합 당연히 그냥 경제통합이고 산업이 고도화 되는 거고 페어트레이드 자 저거는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역을 공정하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 제1의 9번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경제학자 조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그다음에 먼저 A가 첫 번째 뚫려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자, A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제시한 규칙에 따라 금융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경제 정책은 규칙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사상은 경기에 따라 당국이 재량적으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B가 주창한 사상에 대립하는 것이었대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리드먼이고, 그 다음에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케인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규칙에 기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량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중앙은행에게 맡겨야 된다. 일정한 통화 공급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명의 대립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념 배웠을 때 등장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쉽게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내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이 맥락상 비슷하면은 여러분들이 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일단 오답 선지 한번 보면은 슈페터,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렇게 있는데, 슈페터는 뭐 중앙은행, 뭐 수요 관리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고 했을 때에는 자본가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대립, 투쟁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됐죠. 자,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학자 플러스 주식회사 문제 해설해 봤는데, 자,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문제들 여러분들 다 맞으시면 괜찮은 거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약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개념 내에서 최근 기출들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주식회사하고 경제학자 문제는 두 문제를 거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만나면은 땡큐 하면서 10초 컷 그냥 내시면은 됩니다.